1920년대 미국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시대야. 더 로링 트웬티스. 말 그대로 으르렁거리는 2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유럽의 폐허 위에서 혼자 성장했어. 유럽은 전쟁으로 공장이 박살났는데 미국은 멀쩡했거든. 오히려 전쟁 중에 군수물자 팔면서 돈을 벌었어. 공장은 24시간 돌아갔고 자동차가 거리를 채웠어. 1920년에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800만 대였는데 1929년엔 2700만 대가 됐어. 9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어난 거야. 라디오가 처음으로 가정에 들어온 것도 이 시기야. 1920년에 방송국이 딱 하나였는데 10년 후엔 600개가 넘었어. 재즈 음악이 라디오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여성들은 처음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어. 그리고 주식시장이 있었어. 지금이야 주식이 익숙하지만 1920년대 미국에서 주식은 거의 종교 같은 거였어. 구두 닦기 소년부터 대학 교수까지, 은행원부터 주부까지 모두가 주식을 샀어. 심지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 당시 투자자의 90%가 빚으로 주식을 샀어. 지금으로 치면 대출 받아서 코인 사는 거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돼. 다우존스 지수는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딱 9년 동안 6배가 올랐어. 안 살 이유가 없잖아. 당시 주식 거래는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되지만 그때는 직접 증권사에 가서 종이에 써서 주문을 넣었어. 거래소 바닥엔 트레이더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거래했고 주가는 티커 테이프라는 종이 테이프에 인쇄돼서 나왔어. 그 테이프가 느려서 주가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알 수도 없었어. 그래도 사람들은 샀어. 왜냐면 계속 올랐거든. 근데 1929년 초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부동산 시장이 먼저 흔들렸어. 플로리다 부동산 거품이 1926년에 이미 터졌고 그 여파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거든. 농업지역은 이미 불황이었어. 농부들이 1차 대전 때 식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 대출 받아서 땅을 샀는데 전쟁이 끝나고 식량 가격이 급락하면서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어. 은행들도 슬슬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1929년 9월 다우존스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381포인트. 누구도 이게 마지막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10월이 왔어. 10월 24일 목요일. 훗날 역사는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러.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주문이 쏟아졌어.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공포가 공포를 낳기 시작한 거야. 저 사람이 판다. 나도 팔아야 해. 왜 저렇게 많이 팔지? 뭔가 아는 거 아냐? 잠깐, 나도 빨리 팔아야겠어. 1시간 만에 거래소는 패닉 상태가 됐어. 전화기는 불통이 됐고 주문 처리가 밀려 가격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어. 티커 테이프 기계는 실제 시장보다 90분씩 뒤처져서 돌아갔어. 자기 주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팔고 있는 상황이었어. 사람들은 거래소 앞에 몰려들었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그날 하루 다우존스는 9%가 빠졌어. 당시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장들이 긴급 모임을 열었어. JP 모건의 리처드 휘트니가 직접 거래소 바닥으로 내려와서
주요 종목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막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야. 그날 오후 시장은 잠시 안정됐어. 사람들은 역시 큰 손들이 막아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주말 사이 신문들은 난리가 났어. 주가 대급락, 시장 붕괴, 공황의 전조. 그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팔려고 마음먹었어. 1929년 10월 28일 검은 월요일. 다우존스는 하루에 13%가 떨어졌어. 은행들이 긴급 회의를 또 열었어. 하지만 이번엔 막을 수 없었어.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았거든. 그리고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하루가 시작됐어. 장이 열리기도 전에 매도 주문이 쌓여 있었어. 개장하자마자 주가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 그날 하루만 12%가 빠졌어. 거래량은 1641만 주.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어. 기계가 따라잡지 못해서 거래 기록이 몇 시간씩 지연됐어. 월스트리트 주변 건물 옥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뛰어내릴까봐 경찰이 배치됐다는 이야기도 있어. 물론 그날 실제로 투신이 급증했다는 통계는 없지만 그만큼 공황과 절망이 거리에 넘쳐났다는 거야. 잠깐 숫자를 짚고 갈게. 검은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단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 전체 가치의 약 30%가 사라졌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이 연기처럼 사라진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 주가가 내려가자 은행들이 대출 회수를 시작했어. 주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었거든. 주가가 절반이 되면 담보 가치도 절반이 되고 은행은 돈을 갚으라고 했어.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악순환. 이걸 경제학에서는 디레버리징의 악순환이라고 해. 빚을 줄이는 과정이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현상이야. 이게 공황의 본질이야. 나쁜 뉴스가 나쁜 행동을 낳고 나쁜 행동이 더 나쁜 현실을 만드는 연쇄 반응.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은 거리로 나왔어. 1930년대 미국 도시 외곽에는 판자촌이 생겨났어. 사람들은 이걸 후버빌이라고 불렀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이름을 붙인 거야. 비꼬는 이름이지. 뉴욕 센트럴파크 한가운데에도 후버빌이 생겼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의 공원에 판자촌이 들어선 거야. 수프 배급줄은 몇 블록씩 이어졌어. 양복 입은 중산층 남성들이 줄을 서서 수프 한 그릇을 기다렸어. 불과 몇 년 전까지 괜찮은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가가 급락하자 미국 정부는 뭔가를 해야 했어. 근데 최악의 선택을 했어. 당시 미국에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있었어. 그리고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가 법안 하나를 밀어붙이고 있었어. 내용은 간단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대폭 올리자. 왜냐고?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외국 물건이 싸게 들어오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관세를 올려서 외국 물건을 비싸게 만들자는 논리였어. 논리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 근데 문제는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1028명의 경제학자들이 서명한 반대 청원서가 후보 대통령 책상에 올라왔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재앙이 올 겁니다. 경고했어. 후보는 서명했어. 1930년 6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통과됐어. 평균 관세율이 59%나 올랐어.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보복했어.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어. 영국이 미국을 배제했어. 독일, 프랑스, 일본 줄줄이 보복했어. 한 나라가 장벽을 치면 다른 나라도 장벽을 쳐. 그러면 무역이 죽어. 무역이 죽으면 공장이 멈춰. 공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1929년부터 1932년까지 3년 동안 전 세계 무역량이 66% 감소했어. 3분의 2가 사라진 거야. 미국의 수출은 1929년 52억 달러에서 1932년 17억 달러로 줄었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 1929년에 3%였던 미국 실업률이 1933년에 25%까지 올라갔어. 4명 중 1명이 실직자야. 그 4년 동안 약 9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어. 예금자들은 하루아침에 저축을 잃었어. 아무런 예금 보험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더스트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 미국 중부 대평원의 농부들, 특히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지역 사람들은 이미 경제 공황으로 망해가고 있었어. 거기다 대가뭄이 겹쳤어. 무리하게 경작하느라 표토가 사라진 땅에서 먼지 폭풍이 불었어. 수백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먼지 속에 묻혔어. 오키라고 불리던 오클라호마 출신 농민들이 가진 것 전부를 트럭에 싣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어. 어딘가에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이 시기를 대공황이라고 불러.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 디프레션은 경제 침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뜻이기도 해.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긴 이름이야. 1929년에 미국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었을까? 주식을 산 게 잘못인가? 은행에 돈을 맡긴 게 잘못인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게 잘못인가? 아니야. 그들은 그냥 당시의 상식대로 살았을 뿐이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 재산이 사라져 있었어. 누군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 이게 경제의 공포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려. 자, 이제 시간을 2025년으로 당겨볼게. 2025년 4월. 아직 봄인데 금융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어. 한마디로 우리한테 관세 매기는 나라한테는 우리도 똑같이 매기겠다는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엄청났어. 중국의 34%, 유럽연합의 20%, 일본의 24%,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었어.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S&P 500이 이틀 동안 11% 떨어졌어. 나스닥은 13%, 다우존스는 11%, 시가총액 6조 6천억 달러가 이틀 만에 사라졌어.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지.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야. 한국 1년 GDP의 5배가 넘는 돈이 증발한 거야.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는 하루에 5% 가까이 빠졌어.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섰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 주가가 줄줄이 빠졌어. 직장인들 단톡방에 갑자기 경제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지금 팔아야 해? 더 사야 해? 1929년이랑 똑같은 거 아냐? 포털 검색어 1위가 대공황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 2025년은 정말 1929년의 반복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두 시대의 구조적인 차이를 알아야 해. 첫 번째 차이, 정보의 속도야. 과거 1929년에는 주가 급락 뉴스가 신문을 통해 다음날 전달됐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 뒤에야 알았어.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만큼 공황도 천천히 번졌어. 지금 2025년은 달라. 뉴욕 시장이 떨어지면 1초 만에 서울, 도쿄, 런던이 반응해. SNS와 알고리즘이 공포를 1000배 빠르게 퍼뜨려. 그래서 낙폭이 더 빠르고 더 가팔라. 하지만 회복도 더 빠를 수 있어. 실제로 관세 유예가 발표된 날 시장은 단 하루 만에 크게 반등했어. 두 번째 차이, 정부의 역할이야. 과거 1929년에 미국 연준은 공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금리를 올렸어. 금 보유량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야. 불이 나는데 기름을 부은 거야. 지금의 연준은 달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들은 위기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어.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연준은 단 몇 주 만에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어. 세 번째 차이, 예금 보험이야. 과거에는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도 같이 망했어. 9,0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 명이 저축을 잃었어. 지금은 달라. 미국은 FDIC, 한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는 보호받아. 네 번째 차이, 관세의 목적이야. 과거의 스무트홀리 관세는 순수하게 보호무역이 목적이었어.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 그냥 장벽을 쳤어. 지금 2025년의 관세는 조금 달라 보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외교적 압박 카드로 쓰이는 측면이 강해. 실제로 관세 발표 이후 여러 나라들이 협상 요청을 해왔고 일부는 유예가 됐어. 협상 도구로서의 관세야. 물론 협상이 잘못되면 과거처럼 전면전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출발점이 달라.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빠지는 게 있어. 숫자와 사건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잘 이야기 안 해. 대공황 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들여다볼게. 뉴욕 맨해튼에 살던 은행원 조는 1929년에 38살이었어. 15년 동안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어. 집도 담보로 잡혔어. 10월 29일 이후 그의 주식은 90% 가까이 떨어졌어.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친척집을 전전했어. 겨울엔 공원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기도 했어. 수프 배급줄에 서는 게 일상이 됐어. 그 이전까지 그는 중산층이었어. 그냥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이었어. 시카고에 살던 40대 주부 엘리노어는 남편이 직장을 잃자 가게를 책임졌어. 식료품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이웃과 식재료를 나눠 썼어. 두 아이 옷은 헌옷 가게에서 샀고 먹다 남은 빵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 그녀가 쓴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 오늘 설탕을 아껴서 커피를 조금 더 달게 마셨다.
사치라고 느꼈다. 설탕 한 스푼이 사치였던 시대야. 그런데 같은 시기 반대의 이야기도 있어. 오마해에 살던 한 소년이 있었어. 이름은 워런. 당시 나이 6살. 아직 주식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주식 중개인이었어.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오히려 이 시기에 기회를 봤어. 주가가 바닥을 치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었거든. 소년 워런은 아버지 사무실에 앉아서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봤어.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어. 그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워런 버핏. 이 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주식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야.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달랐다는 거야. 그리고 준비는 급락이 왔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야. 급락이 오기 전 평온한 시간에 조용히 하는 거야. 주식시장의 역사를 길게 보면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어. 급락은 항상 왔고 회복도 항상 왔어. 1929년 대공황. 다우존스가 89% 떨어졌어. 회복하는데 25년 걸렸어. 1987년 블랙 먼데이. 하루에 22% 하락. 회복하는데 2년 걸렸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나스닥 78% 하락.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어. 2008년 금융위기. S&P 500이 57% 하락. 회복하는데 4년 걸렸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하락. S&P 500이 34% 하락. 회복하는데 불과 5달 걸렸어. 회복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왜일까? 중앙은행의 대응이 빨라졌어. 글로벌 경제의 연결망이 촘촘해졌어. 정보가 빨라지면서 시장의 공포도 빨리 소화돼. 그렇다고 급락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야. 급락의 한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무섭고 불안해. 하지만 역사적으로 장기 투자자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대공황 저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은 22년간 10배 수익을 거뒀어. 공포가 가장 클 때가 기회였어. 항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3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 공황은 예측할 수 없어. 1929년의 전문가들도 몰랐어. 2008년의 전문가들도 몰랐어. 2020년 코로나도 아무도 예측 못했어. 시장의 정점과 바닥을 맞추는 건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 두 번째, 레버리지는 독약이야. 1929년도, 2025년도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어. 빚 투자는 오를 때는 더 많이 벌지만 내릴 때는 모든 걸 잃게 만들어. 분산하고 현금 비중을 지키고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게 전략이야. 세 번째, 삶은 계속돼. 1929년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 하지만 미국은 망하지 않았어. 기업들도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경제는 다시 돌아왔어. 정치는 시장을 단기 왜곡시키지만 결국 좋은 기업은 돌아왔어. 항상. 공황은 끝이 아니야. 사이클의 한 부분일 뿐이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와. 경제도 그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 1929년과 2025년. 두 시대는 닮아 있지만 같지는 않아. 우리는 과거에서 배웠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야. 그리고 기억하는 자만이 그 운율을 바꿀 수 있어. 지식은 공포를 줄여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를 이해하면 이제 어떻게 하지? 를 더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어. 다음 편에서는 달러 패권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할까? 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기준이 됐을까? 그 흥미로운 이야기 다음에 들고 올게. 오늘도 수고했어.